자, 여러분 어느덧 파트 5의 마지막 챕터죠. 윤리 원칙과 책임 있는 사용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이번 챕터는 그래도 다른 파트의 챕터들에 비해서 그나마 좀 재밌는 것들이고 좀 가벼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다른 애들보단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되게 낮은 편인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윤리 원칙과 책임 있는 사용 챕터의 섹션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섹션 1, AI 윤리 원칙과 투명성이 있고요. 섹션 2, 저작권과 잘못된 정보 확산 방지. 섹션 3, AI가 가진 다양한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섹션 01, AI 윤리 원칙과 투명성 부분을 갖다 함께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에서는 336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요, 이 섹션에서는 법들이나 윤리 원칙들이 존재를 해요. 여기가 이 챕터에서 가장 어렵다면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물량으로 승부하거든요. 10가지의 핵심 요건이 존재하고 또 인간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 원칙은 또 별개예요.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위한 윤리가 있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위한 윤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키워드별로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는 게 공부하실 때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자, 먼저 AI 시대의 인간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 원칙에는 존엄성의 원칙, 사회 공공선의 원칙, 그리고 기술의 한목적성 원칙 이렇게 존재를 하고 AI 윤리 기본 원칙에 위한 10대 핵심 요건에는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 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등이 존재합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볼 건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그나마 같이 좀 펼쳐볼 만한 거는 이거 존엄성 있죠? 앞부분에 나왔던 거. AI 시대 인간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 원칙 3가지. 자, 인간 존엄성의 원칙은요. AI가 인간을 대체하거나 지배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도구의 영역에서 돕는 도구로 존재해야 된다는 게 인간 존엄성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AI 때문에. 다음 두 번째, 사회 공공선 원칙입니다. AI는 특정 기업이나 특정 인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술의 한목적성 원칙이죠. 기술이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이 정말 인류에 도움이 되는 건지를 먼저 따져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기가 막힌 AI를 개발했는데 이 AI가 이제 군사 또는 학살에 특화된 AI다. 그럼 이게 인류의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괜찮다고 해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이 인류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지 적어도 인류를 위협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할 때,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아니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할 때 지켜야 될 윤리입니다. 자, 5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할 때는 공정성 확보를 위한 편향 방지 프롬프트를 갖다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프롬프트 상에다가 애당초 편향적인 텍스트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특정 성별이나 인종, 연령에 대한 편견이 담기지 않게끔 프롬프트를 갖다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고 프롬프트 자체를 편향적으로 적으면요. 아무리 AI가 그 학습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애당초 요구사항이 편향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에 편견이 쌓인 결과물 출력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배우는 의미가 없겠죠. 자, 두 번째, 투명성 원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물도 그렇고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서 만들어낸 프롬프트 자체도 그렇고 AI를 이용해서 만약에 보조적으로 제작을 한 어떤 결과물이든지 간에 이거를 AI가 만들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숨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대한민국은 2026년 1월 22일부터 AI 기본법이 시행이 됐고요. 이 기본법 안에 투명성을 갖다가 보장하게 하는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게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3번 개인정보 보호죠.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이 프롬프트 만든다고 막 다른 사람들한테 받았던 자료 같은 거 그냥 바로 때려넣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만약에 프롬프트에다가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갖다가 넣어야 된다면은
풀네임으로 넣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이름 석자가 있으면 가운데 막 별표 처리하는 거 있죠. 그렇게 마스킹 처리 같이 해가지고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끔 익명화 시켜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지 깡으로 다 집어넣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도 있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봐도 내 정보가 아닌 걸 다른 사람 정보를 갖다 써서 프롬프트를 짠다라는 거는 그거는 사리에 맞지가 않죠. 자, 네 번째 안전성 확보 부분입니다. 자, 산출물이 봤는데 내가 프롬프트를 써서 산출을 했는데 이게 막 현행 법에도 위반이 되고 AI 윤리에서도 적절하지 못한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은 그 프롬프트의 설계를 멈춰야 됩니다. 원칙상 그 프롬프트 설계를 멈추고 그 결과물은 즉시 삭제하고 이제 신고 처리를 해야 돼요. 개발사 쪽에다가 계속 그 프롬프트를 쓰겠다. 네가 뭔데 나한테 써지 말아냐 하는데 그러다가 걸리면은 계정 정지는 기본이고 그게 만약에 국제법에도 위반되는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거다. 그럼 수사기관에 넘어갑니다. 그런 그 호기심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는 없겠죠. 다음 다섯 번째 책임성 확보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프롬프트는요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 계속 테스트를 한 번씩 돌려봐야 됩니다. 잠깐 물 좀 한번 마실게요. 자,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요. 이게 저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서 프롬프트를 만드는데 이게 매번 똑같은 퀄리티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AI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되거나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면 기존 프롬프트 템플릿이 제대로 기능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강사니까 이제 여러 교육생분들한테 프롬프트를 전달해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에 교육을 또 가게 되면은 그 프롬프트 템플릿, 기존 프롬프트 템플릿을 개조합니다. 어떻게 개조하냐? 지금 AI 모델에 정상적으로 구동될 수 있게끔 이제 커스텀을 다시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이 정해놓은 그 상한선이 있을 거예요. 하한선이 있을 거예요. 그 하한선 밑으로 결과물의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도록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할 때 항상 품질을 갖다가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설계할 때는 괜찮았는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결과물이 망가져서 나오거나 문제가 될 만한 결과물이 출력이 된다. 그러면 더 이상 그 프롬프트를 배포하거나 하면 안 되겠죠. 폐기하고 새로운 프롬프트를 갖다가 설계하는 게 옳습니다. 자,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다음은 AI 윤리 헌장을 작성하기 위해 인간 존엄성 원칙과 사회의 공공성 원칙을 비교 설명한 회의록의 일부이다. 두 원칙의 핵심 개념을 적용한 내용 중 논리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다 되셨을까요? 한번 볼까요? 일단 틀린 걸 고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네요. 1번 도구적 가치와 분배적 정의네요. 인간 존엄성 원칙은 AI가 인간의 지적, 육체적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로 머물러야 함을 강조하며 공공성 원칙은 이러한 AI 효용이 특정 계층에 독점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맞는 것 같지 않나요? 네, 1번은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답이 되진 않는 거죠. 자, 2번으로 가보죠. 인간 존엄성 원칙은 인간이 AI의 통제하에 놓이지 않고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며 공공성 원칙은 기술의 빠른 발전을 위해 소수 선도 기업에 데이터를 집중시켜 고성능 AI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자, 시작이 그럴싸하게 좋다 싶다가 뒤에 가서 갑자기 드리프트를 꺾어버리죠. 자, 공공선의 원칙은 이 AI 기술이 특정 계층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나눠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소수 선도 기업에게 데이터를 집중시킨다고 했죠. 이건 공공선의 원칙에서 완전히 위배되는 내용이에요.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될 것 같아요. 3번 볼까요?
인간 존엄성 원칙은 인간이 목적이고 AI는 수단임을 명시한다. 맞아요. 공공성 원칙은 AI 기술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격차를 줄여 소외계층 없이 모두가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맞죠? 자, 4번. 인간 존엄성 원칙은 AI를 통해 위험한 노동을 대체하여 인간의 안전과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공공성 원칙은 기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동체의 노력을 포함한다. 네, 다 맞는 말이네요. 뭐 빼고? 2번 빼고. 자, 인간 존엄성 원칙에 대한 설명은 옳지만 뒤에 공공성 원칙에 대한 설명이 완전히 위배됐다. 공공성 원칙은 기술의 이익이나 소수 기업이나 특정 관점에 집중되는 것을 경계하고 사회 전체에 누려야 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기사에 밑줄 친 가에 들어갈 비판의 내용으로 공정성 확보를 위한 편향 방지 원칙을 가장 잘 설명한 문장을 고르시오 라고 하네요. 옳은 거 고르는 겁니다. 문제풀이 시작. 자,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일단 보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A사가 발표한 소설 창작 AI 모델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용자가 성공한 CEO의 하루를 그려줘라고 입력하면 AI는 항상 백인 중년 남성의 이미지만을 생성하고, 가사 도우미를 입력하면 특정 인종의 여성만을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가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런 편향적인 모습, 편향적인 모습에 대한 비판이 나와야 되겠죠, 가에. 자, 1번. AI는 학습 데이터에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준 것이므로 이를 수정하는 것은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이다. 자,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2번.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AI가 생성하는 모든 결과물은 어떠한 제약 없이 사용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자, 창작의 자유를 위해서 인간의 권리나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시는 안 되죠. 그럼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3번. 프롬프트 설계 단계에서 특정 성별이나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이 반영되지 않도록 중립적인 제약을 걸지 않아 차별을 강화했다. 일단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자, 프롬프트 설계 단계에서 특정 성별이나 인종에 고정관념이 반영되지 않도록 중립적인. 자, 지금 보면은 프롬프트가 이거였죠. 성공한 CEO의 하루를 그려줘.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할 때 성별에 대한 포괄적인 오더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맞고, 그리고 중립적인 제약 같은 것도 걸지 않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AI가 이제 브레이크를 할 수 있는 프롬프트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원래 편향이 있던 녀석이 더 편향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4번 볼까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습 데이터에서 인종과 성별 정보를 모두 삭제했기 때문에 발생한 기술적 한계일 뿐이다. 그랬으면 예상치 이렇게 안 나왔겠죠. 그렇죠? 인종과 성별 정보가 삭제가 됐는데 왜 일관적으로 성공한 CEO는 백인 중년이고 가서 도우미는 특정 인종의 여성만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프롬프트 설계 단계에서 특정 성별이나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이 반영되지 않도록 중립적인 제약을 걸지 않아 차별이 강화했다. 그래서 알고리즘 편향 문제를 보여준 문제였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어떠한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설계 단계에서 프롬프트 자체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공정성을 고려한 제약 조건이나 다양성 확보하는 지시어를 포함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방금과 같은 애들을 막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섹션 1은 끝났고 이제 섹션 2 저작권과 잘못된 정보 확산 방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서는 345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생성형 AI랑 저작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학습 단계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생성형 AI로 만든 산출물의 저작권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AI를 학습시킬 때 다른 사람의 정보를 막 무단으로 학습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개발사가 그걸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학습 AI가 이제 웹 데이터를 크롤링하면서 무작위로 막 들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들의 저작물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기술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번 챕터 섹션에서 생성형 AI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오염된 정보들도 함께 등장을 합니다. 텍스트로 만들어진 오염, 이미지로 만들어진 오염, 영상으로 만들어진 오염, 음성으로 만들어진 오염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오염들이 사회의 신뢰랑 그리고 사회 비용을 증가시키는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이러한 오염된 정보가 생성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그런 걸 만들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저작권 준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AI를 성능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저작권을 갖다가 암암리에 무시하는 케이스들이 보고가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 그 마법의 단어 있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용 막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되는 그런 AI들이 존재를 하는데 자 여러분 엄연히 창작자의 허락 없이 데이터를 무단으로 긁어오는 거는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블로그에 모두 공개되어 있는 게시물은 괜찮지 않나? 그거는 모두랑 보려고 저작권자가 올린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자 그것도 저작권자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가지고 왔으면 저작권 위반입니다. 네,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해가지고 그 저작권자가 권한을 포기한 게 아니거든요. 권리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모두가 볼 수 있게끔 하는 권리까지는 포기를 했는데 그 저작물을 마음껏 AI가 쓸 수 있게 한다는 그 권리는 포기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엄연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작자가 그러니까 원래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내 사진, 내 영상은 AI가 학습하는 거 원하지 않는데요. 지워주세요라고 하면은 따르셔야 됩니다. 네, 이건 개발자의 영역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도 사실 마찬가지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도 가끔 프롬프트를 짤 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를 예시로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그 저작물 주인이 내 거 프롬프트에서 넣지 말아달라고 하면은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제일 바람직한 거는 애당초 계약을 정식으로 맺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거죠. 물론 이게 잘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또 관건이죠. 내가 만약에 생성형 AI로 내 키보드로 내가 내 손가락으로 직접 프롬프트를 짜서 결과물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이거 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엄연히 순수 AI 생성물은 저작권을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인간의 창의성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AI만 딸깍해서 만들었으면 이건 저작권으로 보호하기 애매한 거죠. 그래서 창작자가 존재해야 됩니다. 창작자가 존재해야 되고 정확히는 인간의 그 관여가 된 부분, 인간의 창작에 관여가 된 부분의 정도와 그게 얼마나 최종 저작물에 영향을 끼쳤냐에 따라서 저작물 등록 여부가 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막 그냥 뭐 AI로 만든 이미지 위치 바꾸거나 좌우 반전하는 거 이런 건 다 해당되지 않아요. 진짜 막 포토샵을 이용해 가지고 내용을 좀 바꾼다거나 표정을 바꾼다거나 할 정도로 누가 봐도 이건 확실히 좀 다른 버전이네 싶을 정도로 바뀌어야 저작권 인정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독창적인 생각이 녹아야 돼요. 그 안에.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AI 회사들의 AI 모델이 인터넷상에 업로드되어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때그때 허락받으라고 하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기들 자료가 뚫리는 거죠. 개발자들 그 저작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애당초 온라인에 업로드될 자료들은요. 이렇게 안전장치 등을 세팅을 합니다. 자, 옵트아웃은 뭐냐? 애당초 AI 크롤링 시스템이나 그 AI 크롤링 봇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못 쓰게 하는 겁니다. 학습 거부 의사를 갖다가 밝힌 코드를 사이트에다 추가해 놓거나 아니면 대놓고 명시해 놓는 거죠. 수집을 거부한다라고. 최근에 여러분 인터넷 뉴스 같은 거 보면 맨 마지막에 AI 학습을 거부합니다고 적혀 있는 거 있죠. 그게 옵트아웃이에요. 네, 그런 표현이 옵트아웃입니다. 유튜브에도 막 그 뉴스 채널 가서 뉴스 아무거나 클릭해 보시면은 영상 설명에 AI 학습 이런 거 사용 금지합니다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게 옵트아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글레이즈, 이건 이미지 부분에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사람한테는 보이지 않지만 AI한테는 보이는 어떤 패턴을 이 이미지에다가 씌웁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씌워가지고 사람 눈에는 그냥 똑같은 이미지거든요. 근데 AI가 이걸 학습을 하면은 되게 자글자글하게 학습이 됩니다. 노이즈가 학습이 돼버려가지고. 자, 그리고 포토가드죠. 보호 레이어를 갖다가 이미지에다가 더 씌워가지고 AI가 이걸 학습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학습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포토가드라는 부분이 있고, 자, 워터마크. 가장 이제 쉽고 간편하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등장하기 시작한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작권자가 가지고 있는 작품에 가시성 또는 불가시성 식별 마크나 또는 부호 같은 거를 적어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학습을 하더라도 워터마크가 같이 학습이 되다 보니까 저작물을 갖다가 어느 정도 지킬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인간 눈에도 보이기 때문에 좀 배기 싫어질 수도 있고, 최근에는 사실 이것도 거의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게 워터마크를 지운 AI가 또 나왔죠. 그래서 이 지우면 지운 대로 또 주변에 있는 이미지들과 어울리게 재생성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워터마크로 가린 부분에 정말 하이라이트격인 무언가가 없는 이상 사실 이것도 뚫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이제 설명해 드렸던 오염된 정보 부분이죠.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음성 AI들이 다 본격적으로 시장에 풀리고 있고, 이를 통해서 재미나 범죄의 목적으로 이제 가짜 정보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만만한 건 사실 텍스트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거짓 정보를 계속 텍스트 AI로 찍어가지고 인터넷에다가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흥미를, 누군가는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군가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번지는 것들이 존재를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미지 생성 AI를 이용해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가짜 이미지를 갖다가 생성을 하는 거죠. 이것도 옳지 않은 오염된 정보입니다. 조작된 사진을 갖다가 생성을 해내는 거. 그리고 이제 영상 생성 AI를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 AI랑 영상 생성 AI를 결합해가지고 만들어냈죠. 비디오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생성입니다. 그래서 얼굴만 교체해가지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건데 영상에서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오염된 영상 자료들이 또 인터넷에 퍼져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특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미국에서의 선거철에 이런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정치인들 영상이 떠돌았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여기서 피할 수는 없죠. 엑스나 스레드에 보면은 가짜 영상들이 되게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런 거에 속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음성 AI가 실제 사람의 목소리를 카피하는 거죠. 이걸 이제 보이스 클로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보이스 피싱 범죄에 특히나 자주 이용되는 기술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이 음성을 어디서 따오냐면요. 최근에 혹시 그런 전화 받아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전화가 와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는데 여태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조용한 전화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럼 여보세요라고 하겠죠. 그 목소리 듣고 끊습니다. 그 2, 3초의 목소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모아오는 그런 봇들이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전화 받았을 때 모르는 번호면요. 전화 받자마자 여보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잠깐 들어봐야 됩니다. 잡음이 하나도 안 들리면 높은 확률로 여러분 목소리를 강탈하려고 하는 어떤 전화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전화 받자마자 바로 여보세요 하지 말고 한 3초에서 5초 가만히 들어보세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조용하고 상대방한테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 전화를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잘하셨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또 문제풀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다음은 유명 웹툰 작가 K가 AI 개발사 대표에게 보낸 항의 메일의 일부이다. 이에 대해 개발사가 공정한 학습 원칙을 준수하며 보낼 회신 내용 중 가에 들어갈 조치상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한참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 항의 메일이라는 거는 작가가 화가 난 상태인 거고요. 가는 여기 보기에서 여기에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작가.
귀사의 이미지 생성 AI가 제 화풍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작품이 귀사의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라고 했고요. 자, 개발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작가님, 불편해드려 죄송합니다. 저희는 작가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확인 결과 학습 데이터셋에 작가님의 이미지가 포함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즉시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어, 유감이지만 이런 케이스는 잘 안 보입니다. 최근에 이미지 작가분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하고 힘들어 하시는 게 SNS상에서 자신의 화풍을 갖다가 업로드를 해놨는데 그게 학습하라고 올려놓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지 생성 AI들이 그 작가들의 이미지 스타일을 갖다가 무단으로 학습을 해서 사용되고 있죠. 그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거는. 한번 볼까요? 1번. 해당 화풍이 생성되지 않도록 프롬프트 필터링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뭐 그럴싸하기는 한데 이게 화풍이 생성되지 않도록 프롬프트 필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해서 화풍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데이터셋에 이 작가님의 이미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프롬프트 필터링이 의미가 있을까요? 자, 2번. 향후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그림은 작가가 그려놨는데 왜 기부는 개발사가 합니까? 잘못된 이야기죠. 3번. 작가님의 작품을 학습 데이터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하는 옵트아웃을 실행할 것을. 자, 이게 맞죠. 그렇죠? 작가가 학습을 거절했으니까 그게 사용되지 않도록 지우겠다라고 답변을 하는 게 맞죠. 네, 3번이 정답이 돼야 됩니다. 자, 4번.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웹사이트에 명시하여 작가님의 홍보를 도울 것이 필요 없겠죠. 지금 암만 작가님을 홍보하면 뭐예요? 이미 AI가 작가 대신에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는데 작가님은 누가 찾겠습니까? 돈을 주고 그냥 AI를 딸깍하고 말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준수의 핵심 원칙 중에 하나는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이 학습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이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네, 뭐 무슨 뭐 기부네 홍보를 해주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지 말라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것도 가보도록 하죠. 다음은 보안관제센터에서 보고된 디지털 위협 사례이다. 해당 사례를 구현하는 데 사용된 핵심 기술과 그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다 풀으셨죠? 한번 볼까요? 사례 보고서. 유명 정치인 A씨가 경쟁 정당을 비난하는 연설 동영상이 유포됨. 분석 결과 A씨의 입모양과 표정은 실제 음성과 완벽하게 일치했으나 실제로 A씨는 해당 장소에 방문한 적이 없으며 해당 발언을 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짐. 알고 보니 기존의 영상 데이터에 다른 표정과 입모양을 합성하여 생성된 것으로 판명됨. 딥페이크 이야기죠. 자, 여기에 사용된 기술의 올바른 것, 기술에서 올바른 것을 고르는 게 핵심입니다. 1번. 생성형 적대 신경망. 이거 적대적 생성신경망인데 이제 이름이 좀 다르게 적히네요. 어쨌든 생성형 적대 신경망 기반의 텍스트 생성. 대량의 연설문을 학습한 LLM이 문맥에 맞는 거짓 문장을 생성하여 기사화하는 기술이다. 자, 일단 이름부터가 뭔가 이상하죠? 이름도 뭔가 이상한데 텍스트 생성이 아닙니다. 이거 영상이잖아요. 그죠? 그럼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2번. 딥페이크 기반의 영상 합성. 인공지능이 대상의 안면 특징점을 수출하고 매핑하여 실제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영상으로 구현하는 기술이다. 2번이 정답 후보입니다. 3번. 확산 모델 기반의 이미지 생성. 이거 이미지 아니잖아요. 영상 만든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되지 않고요. 4번. 음성 합성 기반의 보이스 클로닝. 자, 음성이 사용되긴 했지만 지금 영상 데이터라는 말이 없죠.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딥페이크 기반의 영상 합성이 될 거예요. 자, 이거 되게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딥페이크,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인 딥페이크 기술의 전형적인 특징이고 이거는 적대적 생성 신경망의 기술로 만들어낸 테크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다음 이제 마지막 섹션이죠. 섹션 3, AI가 가진 다양한 위험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길게 내용이 있지는 않아요. 뻔한 이야기라면 뻔한 이야기들이 메인이 될 겁니다. 여러분 교재선 351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되고요. 어, 세 가지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제 공격적인 목적으로 AI를 사용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로 AI 기술을 쓸 줄 아는 사람들과 쓸 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기존에 그 일자리를 가졌던 사람들이 AI를 쓰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그게 이제 일자리 영향이고, 교육과 학습에서도 왜곡이 발생하겠죠. 학생들이 그냥 딸깍해서 레포트 쓰고 딸깍해서 이제 시험을 준비해 버리다 보니까 학습의 능률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AI로 인해서 겪게 될 위협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악성 코드도 쉽게 만들어낼 수 있고, 가짜 뉴스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 딥페이크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쉬지 않고, 심지어 설정만 해놓으면 사람이 자고 있는 와중에도 가짜 정보를 계속 만들어서 업로드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된 사이버 공격의 위기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AI 쓸 줄 아는 사람들이 AI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의 일자리까지 다 가져가는, 이제 경제적 불평등 상황이 계속해서 가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있잖아요. 기본소득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AI가 인간의 일들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게 되면 어쨌든 그로 인해서 기업은 돈을 절약을 하거나, 또는 AI를 개발한 회사 또는 AI를 운용하는 회사들은 돈을 더 벌거나 아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을 이제 어떤 세금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원래 그 일을 하던 사람들한테 준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다 붕괴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교육 및 학습의 왜곡이죠. 학생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딸깍딸깍딸깍 하고 해버리니까 문제가 제대로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잊을만 하면 AI로 졸업했다, AI로 뭐 학위 땄다,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AI로 이제 그 비대면 시험 같은 거 합격 맞았다, 이런 것들. 그게 이제 교육과 학습 방향에서의 왜곡입니다. 자, 제대로 예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AI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 및 사회적 현상을 인과관계로 나타내는 것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자, 다 풀으셨죠? 한번 볼까요? 자, 현상 A는 AI 기술 독점 기업이 등장을 했고, 이로 인해서 막대한 부가 집중이 됐어요. 자, 현상 B. 단순 반복 업무가 자동화되다 보니까 가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소득 격차가 심화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소득 격차가 심화가 될 만한 사건이 여기 가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1번. 준비되지 않은 근로자의 실직 및 일자리 대체. 1번이 맞을 것 같긴 하죠. 준비되지 않은 근로자의 실직 및 일자리 대체. 자, 2번. 고숙련 전문가에 대한 수요 감소 및 임금 하락. 이것도 답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애당초 지금 보면 현상 B에 단순 반복 업무라고 했으니까 2번이 맞진 않겠죠. 고숙련 전문가는 단순 반복 업무를 하지 않아야 되니까. 자, 3번. AI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른 기업 비용 증가. 이것도 해당되지가 않고요. 4번. 창의적 업무 영역의 자동화로 인한 인간 고유성 상실. 이것도 소득의 격차랑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죠.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가 봤던 그 보기는 경제적 불평등의 메커니즘을 갖다가 간략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단순 반복 업무가 AI로 대체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쇄작용을 물었던 거고요. 준비되지 않은 근로자들은 되게 빠른 속도로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 지금은 그래서 프리랜서 분들도 특히나 이 데미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하는, 이미지를 그렸던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이라던가 광고 회사나 그 카피라이터들 있죠.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되게 빠르게 잃고 있어요. 이 녀석이 발전하는 기술을 사회가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번 챕터에 대한 파트 5 챕터 3에 대한 강의도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파트는 딱 하나밖에 없죠. 파트 6에서 우리 다시 만날 거고요. 그동안 잠깐 쉬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 뵐게요.